전기차가 정말 최고의 차라는 건 여러분 이견이 없어요. 타는 사람마다 전기차 너무 좋다고들 하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전기차, 일반인에겐 최고의 선택이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업용 택시에게도 이것이 최적의 선택일까요? 이 답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거 자료를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은 분들 1. 전기차를 타려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 2. 전기차 계약을 걸어놓고 대기 중인 개인 택시 사장님들 혹은 대폐차를 앞둔 개인 택시 사장님들 3. 전기차를 탈까 고민되시는 모든 분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전기차를 타시는 개인 택시 사장님들은 장점 부분까지만 보시고 단점은 보지 마세요. 뒤에 전기차의 단점에서 어마무시한 단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전기차 타시는 사장님분들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악플 다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어디 제조사의 뭐 이런 직원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시작합니다. 전기차의 모든 것. 전기차 택시 최적의 선택일까? 시기상조일까? 내년부터는 택시, 내연차, LPG도 상태만 좋으면 11년 이상도 탈 수 있게 훈령이 바뀌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막 대폐차를 앞둔 개인 택시 사장님들, 이제 막 개인 택시에 입문하려는 예비 사장님들 꼭 보셔야 됩니다.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 영상 하나에 전기차의 모든 것 담았습니다. 현재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만족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연 영업용 택시에게도 그럴까? 영업용 택시가 전기차를 탈 때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시각, 장단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전달합니다. 결정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 스크립트, 대본을 정말 오랫동안, 기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부제목이 정말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제목을 몇 개를 제가 뽑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제목 먼저 읽고 갈게요. 첫 번째, 일반인들은 죄다 만족한다는 전기차. 영업용도 그럴까? 이제 택시도 죄다 전기차로 바뀐다는데 미리 한번 바꿔볼까?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전기차, 그 실체를 밝혀보자. 영업용 전기차 택시, 가혹 조건에서도 안전할까요? 전기차 비싼데 딜러들의 영업력이 좋아서 전기차가 많아지는 것인가? 정말 전기차가 좋아서 많아지는 것인가? 벌써 공용, 마트, 관공서 등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차들 대기 많아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차 중량이 무거운 전기차, 마라톤, 오래 운행할 때 대비책은?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기차를 논할 때 배터리가 1번이에요. 왜냐하면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 보증기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오닉하고 EV6 공통적으로 전기차는 10년에 20만 킬로가 기본이다. 자, 지금 이거 제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시청자분들은 10년에 20만 킬로? 괜찮은데? 저 20만 킬로 못 타요. 그렇겠죠. 승용차 여러분 20만 킬로 타기 힘들잖아요. 일반인 승용차는 오케이. 그 전에 중고차도 팔아도 되고 뭐 핵심 부품이자 가장 비싼 배터리가 보증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영업용 택시는 여러분 다르죠. EV6만 배터리 보증 기간 연장 추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총 30만 킬로, 그러니까 20만에서 10만 킬로 더 추가를 하면 275만 원. 총 40만 킬로, 그러니까 기본 20에서 20만 킬로를 더 추가하면 415만 원. 여기서 이제 갈등이 되죠. 이 돈을 아껴서 자차를 조금 세이브 시켜놓을까? 왜냐면 사고 부분이 또 나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난 40만 킬로까지는 그래도 좀 타볼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걸었다는 얘기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배터리 지금 그만큼 자신 있어. 40만 킬로 이상 쌉 가능이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에 대한 선택 여러분이 한번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를 논할 때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외형 치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스탯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소나타 그랜저 아이오닉 5의 치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장하고 전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장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차 길이를 말해요. 보통 소나타가 4m 80, 그랜저가 4m 99, 거의 5m고, 소나타하고 그랜저도 벌써 15cm 차이 나죠? 15cm 여러분 아시죠? 소나타하고 그랜저 차이는 여러분 이 불과 15cm밖에 안 되는데, 골목길에서 그랜저 정말 취약해요. 좁은 골목길 서울 시내 정말 많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좁은 골목길 한번 들어가면 그랜저 지진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폭은 뭐 폭인데, 아이오닉 5는 상대적으로 4m 60으로 조금 굉장히 소형차 같은 느낌. 소형차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조금 짧은 느낌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런데 이거 뒤에도 제가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제 운전, 승차감은 유턴도 조금 까다롭고, 골목길에서 약간 중형차를 모는 그런 느낌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고하고 축거가 있는데, 전고는 우리가 그냥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의 높이, 천장까지 높이.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아이오닉 5는 1m 60으로 20cm 정도 더 높죠, 높이가. 축거는 이제 바퀴에서 바퀴,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축거가 넓으면 안에 실내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소나타하고 그랜저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아이오닉 5를 보시면 거의 조금 차이가 있죠. 3m 가까이 됩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없는 자리에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윤거라는 게 있는데, 앞바퀴, 바퀴 사이의 거리,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공차 중량 여러분 별표 여기서 10개 쳐야 됩니다. 공차 중량. 전기차를 논할 때 공차 중량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1톤, 1.4톤이잖아요. 그랜저는 1.5톤, 1.6톤이고. 그런데 아이오닉 5는 지금 1.8톤이 되었다는 얘기는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겁다. 헤비급이 계속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오닉 5는 헤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배터리 무게가 거의 한 300kg에서 50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오닉 5가 공차 중량이 1.8톤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를 얘기할 때 치수가 이렇게 3개 나오거든요. 앞에 거는 폭이라고 해서 타이어의 넓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200mm, 235mm, 뭐 255mm 이런 거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어 휠 있잖아요. 휠에서부터 타이어 끝 높이까지 그 사이에 그 길이, 넓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45, 55, 65라는 거 보셨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인치입니다. 휠의 인치, 휠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소나타, 우리 많은 영업용 개인 택시 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16인치 많이 타실 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소나타나 그랜저는 다 17인치,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19인치까지 인치가 있고, 아이오닉 5는 19인치, 20인치가 있더라고요. 요거 비교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를 논하기 전에 차량을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차량 충단 연한이라고 하는데, 차를 도대체 몇 년을 탈 것인가? 내년부터 가스차는, LPG는 차량 충당 연한을 유연적으로 늘리겠다고 국토부가 훈령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량을 연식은 너무 많은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 상태가 좋은 차들은 11년 이상 타. 이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차는 이제 길면 11년을 탈 수가 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도 배터리만 이상 없으면 쭉 탈 수가 있는데, 과연 전기차가 20만, 40만 킬로 이상일 때 배터리에 대한 아직 경험치가 많지 않아요. 한두 건 나오긴 했지만 이걸 경험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점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연기관차를 한 번 더 뽑으시면 그냥 10년 프리패스 가는 거예요, 지금. 10년 뒤에 전기차 엄청 좋아져 있겠죠? 지금 요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배터리 핸드폰 3년 이상 쓰면 핸드폰 배터리하고 당연히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 다르겠지만 조금 느려지고 충전이 빨리 닳고 뭐 이런 또 일이 있잖아요. 같은 비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와 내연차의 갈등 구간에서 내연차를 뽑으면 10년 이상 프리패스다. 그러면 2030년대가 들어왔을 때 전기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것이고, 내연기관을 한 번 더 찍고 가는 선택도 나쁘지 않다 라고 일단 생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운행 N년 뒤 수리비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와 모터 불량이라는 이슈도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 내연차에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있다 그러면 전기차에는 배터리와 감속기가 있습니다. 자, 운행 시에 새가 갈리는 까르르르 귀뚜라미 소리. 이게 지금 들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보세요, 여러분. 층간 소음만 나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영업용 차에서 이런 소음이 계속 나면 정말 미쳐버리거든요. 아무튼 이게 나면 감속기하고 모터를 같이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보증기간이 16만 킬로거든요. 이게 16만 킬로가 지난 상태에서는 400에서 600만 원 이상 깨집니다. 이게 겨울철 하부 잡소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들이 지금 공차 중량이 무겁다는 얘기는 각종 부속들이 뭔가 좀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가옥 중에서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엔진의 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무부식이나 부속 등의 손상이 더 빨리 되겠죠. 내연차보다. 그러면 외부 소음이 또 그리고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 어떤 그 귀뚜라미 깨르르 이런 소리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데 굉장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주행 가능 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행 가능 거리를 따질 때 가스차, 휘발유차도 마찬가지지만 연비라는 표현을 쓰죠. 리터당 몇 킬로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연비가 7.0이다 그러면은 1리터를 넣고 7km를 간다. 그쵸? 제 연비는 이제 리터당 9라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지난번에 찍어드렸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전비라고 해요. 킬로와트당 몇 킬로를 가느냐. 그래서 평균 전비가 킬로미터 퍼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것인데 보통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6에서 7, 겨울에는 5에서 5.5, 혹한기에는 4에서 4.5입니다. 겨울에 전기차가 쥐약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아이오닉5 배터리 용량이 58에서 77kW. 그러니까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최대로 봤을 때 한 500km, 실제 계기판에 600km까지 이상도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평균 500. 혹한기에는 4.3km 곱하기 77 하니까 331km, 30% 이상이 떨어집니다. 전기차가 겨울에 쥐약이다. 왜 그럴까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전해질이 굳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기 때문에 조금 배터리 활성화가 좀 안 된다. 우리나라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기차는 당연히 전기로 열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엉뜨나 히터 같은 걸 쓰면 전열이 활성화돼서 전기가 빨리 닳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회생제동.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생소한 기능입니다. 이 회생제동. 보통 0에서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오토나 수동으로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가속 페달에서요, 발을 떼는 것과 동시에 모터의 최대 토크로 제동력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동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아마 내연기관 차만 타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꽤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두고 오토 수동 이런 버튼을 뒀어요. 전기차에서. 이것이 승객들이 멀미를 하는 주된 이유다. 뒷자리에서. 지금 놀이기구 탈 때처럼 갑자기 급감속을 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의 장점은 브레이크 패드가 적게 달아서 분진도 적게 발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은 차가 무거운데 지금 공차 중량이 지금 400km 이상 나갔잖아요. 그런데 급강속을 해야 되니까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 회생제동을 하면서 전기차가 스스로 충전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돈 얘기, 충전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가스요금과 전기충전요금의 연비를 비교해봤습니다. 일반화하긴 힘든데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스요금. 서울 시내 기준으로 유가보조까지 고려한 금액이 리터당 약 935원이에요. 지금 유가보조 빼고 한 14에서 16% 정도가 실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소나타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한 달에 약 5,000km 주행한다고 보고 연비 7.0으로 세팅하면 리터당 7km 가니까 한 달에 한 700리터 정도, 714리터 정도 소모가 되면 한 달 실제 내가 내는 주유비는 935원 곱하기 714리터에서 66만 7천 원 정도가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싸죠, 여러분. 전기요금이 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계산을 할 때 집밥과 외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집밥은 나 혼자 쓰는 단독 사용이 있고 아파트 공동 사용, 여기까지를 집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은 밖에 이핏이나 급소로 충전할 수 있는 걸 외식이라고 해요. 관공서나 이런데. 이게 금액이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계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로 한번 뽑아보자면 집밥은 평균 10에서 20만원 약 영업용 기준입니다. 가스차의 지금 5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집밥이 있으면 전기차가 최고라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급속은요 1회당 약 15,000원에서 25,000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스차보다는 싸죠. 그래서 급속으로만 충전하고 다니면 한 달에 40에서 60만원 이 되는데 이게 급속으로만 충전하면 지금 또 가스차하고는 또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를 충전할 때 EPC나 어플, 전기차 할인 카드도 요즘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인 내용을 이용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보다 훅 떨어지겠죠. 이것도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급속을 잘 활용해도 한 달에 3, 40만 원대가 가능한데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회비용.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포인트에서 유지비가 적게 든다라는 거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영업용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이것만 보고 뽑아요. 가령 대출을 받아서 얼마 대출을 받았는데 한 달에 가스 충전하는 값으로 나는 가스 충전이 아니고 한 달에 대출이자 내는 값으로 나는 가스 충전비 세이브하고 전기차 타겠다 이거거든요. 차 값은 분명히 비싸긴 하지만 그런 논리들을 많이 하세요. 유지비가 저렴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기차의 장점에만 방점을 찍는 분들이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다. 기회비용, 제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한데 기회비용은 시간을 돈이다라고 여기는 우리 택시 고객님들이 기회비용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회비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직일수록 내가 시간당 버는 금액이 높을수록 이 기회비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는 전기차의 장점으로 갑시다, 여러분. 전기차의 장점하고 단점 가고 결론 내드릴게요. 전기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다. 이것만 보고 뽑죠. 가스차의 5분의 1 수준의 유지비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전기료가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고 이번 정권에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전기차 요금 5년 동결하겠다 했음에도 최근 전기요금 약 12%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 부품비가 잘 안 들어가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없어요. 엔진오일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미션오일은 7만 킬로, 10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런데 감속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교체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회생제동 기능을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내연기관 차보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적고 분진도 적게 발생한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단독으로 집밥 충전이 가능하고 완속으로 충전하면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집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업용 개인 택시는 반드시 필수, 집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시내 주행일수록 전비가 높겠죠. 전기차들은 가스차하고 틀려요. 회생제동 기능이 가다 서다 반복하면서 자동 충전 기능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반대로 시내 주행 연비가 더 높다. 그러면 고속주행은 연비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의 장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통행료 50% 할인. 이거는 되는 데도 있고 민자는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조금 손님들하고 시비 많이 붙습니다. 톨비 1,000원 나왔는데 500원 기사님 받아놓고 1,000원 나한테 청구했어요. 이것 때문에 부당요금 걸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비 50% 할인. 자, 그 다음에 전기차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저소음 무진동, 강한 가속력, 최대 토크로 확 치고 나가는 거. 전기차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전기차들의 속도가 가속력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공차 중량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 빠르게 전기차들 많이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 중에서 아까 제가 주차료 50% 할인 빠졌고요. 그 다음 자동차세 저렴합니다. 13만원. 그리고 전기차 장점 중에서 엔진의 예열이나 후열이 필요 없다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말씀드리면서 이 회생제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과 동시에 모터에서 최대 토크로 제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에서 3단 이렇게 그 강도를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차만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꽤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괜찮죠?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 중에서 내년부터는 전기차도 모범이나 고급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그런데 과연 손님들이
기꺼이 이 요금으로 모범이나 고급을 탈까요? 전기차 지금 현재 일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고급이나 모범으로 인식할까요? 더 싼 그랜저는 모범이나 고급으로 지금 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아이오닉5나 EV6도 고급이나 모범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고객들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전기차의 기회비용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수많은 기사님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기회비용은 여러분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데서 생기는 비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기차의 기회비용은 가스차를 탈 때 충전하는 시간, 그쵸? 이거하고 비교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기차를 급속으로 충전해서 밖에서 20분, 1시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나는 일을 더 할 수 있거나 집에 일찍 가서 잘 수 있거나 이게 다 돈하고 연관됩니다. 그쵸? 충전하는데 그 필요한 시간이 전기차의 기회비용이 약 2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면 1시간을 더 일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연료비는 절감이 됐지만 기회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비용은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생략되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장점을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현재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정리를 하면서 저도 느꼈거든요. 와, 단점이 이렇게 많나? 특히 영업용 택시와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단점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용은 차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스트레스 만빵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된다면 영업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승용차 유저들에게 전기차가 좋다라는 느낌하고 영업용 택시에게 전기차가 좋다는 뉘앙스는 절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차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전기차만의 가장 큰 메리트인 부재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것도 단점이에요. 이전에는 전기차만 부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차들도 다 부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단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돼버렸다. 그리고 차 외형의 종류에 대한 선택폭이 좁아요. 지금 뭐 사실 나와 있는 디자인을 내가 막 다양하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 가스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가스차 자체가 그랜저 소나타 뭐 6개월, 8개월 걸리는데 이거는 뭐 단점으로 넣긴 했지만 뭐 큰 단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승차감, 뒷자리의 승차감, 차고가 낮아서 170cm도 부담스러운 높이에요. 특히 EV6가 뒷자리가 굉장히 낮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오닉6도 승객 자리가 굉장히 낮은 불편함이 있겠다. 그리고 회생제동의 멀미 현상, 이것도 단점입니다. 손님들이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굉장히 고가의 차입니다. 배터리 가격 때문에 비싸요. 자영업은 여러분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 서울 3,800원, 지방은 3,300원. 이 차값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기차에 이 요금 웬 말입니까? 안 맞죠? 자, 아이오닉5 이륜 롱레인지 기본 옵션 포함해서 약 4,900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 보조 다 받아도 1,200만 원 보조 받아도 3,700. 그랜저 풀옵션보다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랜저는 깡통이 현재 뭐 2,700, 풀옵션에도 거의 3천만 원이면 뽑죠. 자, 내년부터는 일단 승용차 보조금은 100만 원이 감소를 해요. 전기차 보조금은 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 보조금 플러스 택시 보조금이 있고요. 빨리들 뽑으려고 여기서 택시 보조금은 포기하고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용차 조건으로 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 중에 주문 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단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소모량과 충전 등 N년 뒤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이냐. 40만, 50만까지 배터리가 문제가 없어도 그때도 충전 길어지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배터리 보증 연장이 아이오닉5는 지금 영업용 불가한데 EV6는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충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제가 언급 드렸고요. 이 기회비용에 근무를 더하거나 쉴 수 있다라는 이거 지금 단점. 그 다음에 긴 충전 시간 완속을 해야 유리한다. 긴 충전 해놓고 뭐 꼽고 뽑고 뭐 이런 것도 다 시간에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급속은 비싸요. 15,000원에서 25,000원 들어간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배터리 불량시, 이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교체 비용 2,000만원, 해배터리 500만원에서 2,500만원에 지금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 기본 옵션에 전방 추돌 방지, 후측방 센서 등 영업용 모델에는 빠져 있어요. 이건 따로 추가로 내가 싸제로 넣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발진 문제, 영상은 너무 끔찍해서 생략할게요. 사실 급발진은 우리 가스차, 내연기관차에도 있는 문제라서 전기차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급발진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차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정말 미친 경주마처럼 날뛰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단점, 택시의 이 가혹주행. 가혹주행이라는 말은 택시가 매일 한 달에 25일 연속으로 20일 이렇게 일했을 때 과연 전기차가 이 가혹주행을 버텨줄까에 대한 대답 아직 없습니다. 경험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공차 중량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거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연차인 소나타는 1.4톤, 5톤. 그 다음에 전기차는 거의 1.8톤이니까 2톤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무게 차이만 400kg예요. 소나타하고. 그러면 성인 6명 기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전기차는 헤비급이 마라톤을 해야 되는 느낌입니다. 라이트급이 마라톤을 하는 것과 다르죠.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면 즉 배터리 무게를 줄여서 가벼워진다면 훨씬 더 좋은 차를 만나게 되겠고 이거는 10년 후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단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나타, 그랜저는 전륜이죠. 전륜이고 전기차는 후륜입니다. 후륜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언덕이나 눈길, 빗길에서 굉장히 조금 제동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도 영업용으로 사륜까지도 뽑으시는 분들인데 그건 정말 오바인 것 같고요. 2륜이면 충분한데 일단은 후륜이라는 이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요, 여러분, 소화기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정말 너무 끔찍해요. 전소가 돼요. 그리고 막 7시간, 8시간 막 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자, 그리고 전기차의 또 다른 단점은 심각한 하체 잡소리. 배터리 무게 때문에 공차 중량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다른 부속품들도 3년, 4년 지나면서 잡소리가 올라오면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30만, 40만 킬로 넘어가면 하체에서 잡소리가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전기차만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전기차의 또 다른 단점은 손님이 멀미를 하신다는 호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건 회생제동을 여러분이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되는데 놀이기구스러운 승차감을 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한테. 그러면 전기차의 이미지가 계속 나빠져서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패스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전기차를 뽑았는데 사람들이 전기차 안 탈게요. 약간 이런 논리하고 비슷해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인식을 자꾸 손님들한테 전기차 멀미 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전기차 한번 탔는데 멀미 나가지고 전기차를 조금 이렇게 물론 타긴 타겠지만 또 멀미 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손님 입장에서 이건 지금 나 혼자 드라이브 하는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업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손님을 배려해 주셔라.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승객들이, 우리 고정 승객들이 줄어들면 전기차 안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들이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막 갑자기 급감속하고 이래버리면 손님들이 멀미를 하게 된다. 내 손님 멀미 안 하던데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손님들을 한 번 더 배려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시 수리비. 이거 정말 비싸죠. 최소 100단위부터 1000단위까지 나오는데 이거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 그리고 수리 인력들이 전기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높은 곳이 사업소 말고는 많지가 않다. 일반 블루엔진은 전기차에 대한 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영업용은 골목골목 다니다가 긁히는 거 예산 일도 아니죠. 정말 많이 긁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업소 들어가기 위해서 예약시간, 수리기간이 그대로 영업 손실로 이어진다. 솔직히 승용차는 수리기간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다른 차로 대차를 해서 대체가 되는데 영업용 여러분 남의 택시 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2주고 한 달이고 기다리면 이거 대리라도 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단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자차보험, 자동차보험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상조회가 있고 각 지부별로 이 상조회에서 자차를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체 조합원들이 상조회비를 내고 사고 난 차들을 사고 비용을 n분의 1에서 내는 그런 느낌인데
전기차 사고 나면 골치 아파요. 일단 서울 상조의 경우 차량 금액 3천만 원 이상은 전기차가 다 포함입니다. 뭐 일부 그랜저도 포함이겠고 차량 금액의 3%를 차주가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오닉 5 뭐 5천만 원, 4천 뭐 7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20에서 150만 원, 최대 150만 원 정도까지 내가 내 돈을 내고 차 수리를 해야 돼요. 분명 뭐 차 수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면 당연히 150만 원만 내고 이걸 고칠 수 있으니까 이득이겠는데 150만 원짜리 이하 사고, 범퍼 사거나 이런 거는 네 돈 내고 고쳐라죠. 70만 원, 50만 원 나왔는데 150만 원 내고 고치진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상조회가 조금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제가 아닌 사보험에서도 전기차는 잘 안 받아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상조회에서 1년 이내 2회 사고 시에는 요거 자차 보험 50% 할증되는 거 제가 여기다가 메모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조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상조가 없는 지역은 이제 지부에서 자차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자차만 최소 100만 원 이상이에요. 우리 청주 지역의 예시를 들어보면, 자차만 160만 원, 청주의 신규자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자동차 보험 300, 그 다음에 자차 보험 160에서 460만 원으로 스타트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1년에 여러분,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 보험료를 400만 원, 500만 원 넘는다는 거는 신규자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택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자동차 1년 보험료를 영업용이 500 이상 낼 거면 진짜 시체말로 개인 택시 여러분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500만 원이란 금액은 사고가 2번, 3번,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할증 받았을 때 내는 자동차 보험료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신규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해뿐만이 아니고 피해 사고 시에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수리 기간 동안 내 영업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일반 승용차야 사고 시 대차가 되지만 영업용 개인 택시는 대차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셔라.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전기요금이 올라가요. 이번 정권에서 공약을 실수했으나 결국 12% 올랐죠. 자, 그리고 중형차에 비해서 분명히 전고는 짧았지만 실제 승차감은 좀 큰 느낌이다. 왜냐하면 유턴을 한번 했을 때 한 번만에 돌리기 쉽지 않고 골목길에서 중형차보다 실제 승차감은 좀 큰 느낌. 그 다음 단점은 조금씩 자주 충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에서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충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배터리를 오래 쓴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핏 충전소에서는 대부분 80%까지만 충전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충전 속도가 확 느려지고 빨리 안 뽑으면 뭐 리터당 시간당 100원씩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왜 80%까지만 충전을 하시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속도가 느려지냐 하면은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컵에 물을 따르면 80%까지는 우리가 물을 빨리 따르다가 점차 천천히 따르잖아요. 약간 그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100% 완충보다는 80%까지만 충전하는 게 배터리에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까지 풀 충전. 가스 여러분 80%만 넣고 다니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쵸? 가스 무조건 풀 충전이거든요. 80%만 넣고 시작을 할 때부터 이미 찝찝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느낌적으로 그래요. 아마 택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공감하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미 벌써부터 각종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공서 등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밥 없는 전기차들의 예약 전쟁. 어플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쟁입니다, 지금. 충전 에티켓이 80%까지 지금 충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까지 채우려고 그다음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를 대놓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고성이 오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다 스트레스죠. 그리고 전기료만 올라갑니까? 차값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기차가 겨울의 쥐약이라는 얘기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히터를 틀면 안 되고 엉뜨 뭐 이런 거 싸제로 넣고 이런 것도 다 단점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아까 전기차는 시내 운행을 할 때 훨씬 더 연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거리는 반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장거리 운행 시에 만약에 이걸 승용차로 우리가 또 쓰잖아요. 전기차를 사서 주말에 뭐 가족이나 우리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우리 자녀분들 뭐 데리고 뭐 여행 갈 텐데 특히 주말에 고속도로 충전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고속도로 가보셨나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체 많은데 지금 도로에만 봐도 전기차들 정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 많은 전기차들이 충전한다고 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만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충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 아닐까요? 충전 안 하면 고속도로에서 5도 가도 못할 텐데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가 지금 바닥에 있죠. 이거 만약에 긁힌다면, 실제 이렇게 긁힌 사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례도 있는데, 조그만 요철이나 충격에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오작동이 된다면, 이것 때문에 2,500만 원 써야 된다면, 이거 엄청난 단점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는 많이 개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조사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륜구동이라서 언덕이나 눈길에 취약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새 차장 이용 시에 점점 눈치 게임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 개인 택시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차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전고가 높은 차들, 지금 아까 제가 전고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5나 EV6가 새 차가 살짝 불편한 요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비 폭탄, 특히 감속기 부분. 감속기는 자동 변속기 같은 건데 교체 시에 최소 250만 원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빗소리, 외부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면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따로 유리창이나 이런 부분 추가로 시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전기차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고, 영업용 신차 뽑을 때 취등록세가 4%, 그래서 약 150에서 2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단점입니다. 소나타의 경우는 68만 원, 그랜저는 약 100만 원 들어가죠. 자, 화재 위험성, 이거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불이 한 번 나면 전소, 피해, 불 끄는데 수시간 각오해야 됩니다. 실제 사고 영상을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굉장히 끔찍할 정도더라고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고, 자, 그 다음에 보조금 받은 전기차가 의무운행 2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전에 사고가 나면 다시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은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율에 따라서 환수돼요. 물론 교통사고나 천재지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죠. 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전기차를 다시 구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간 지급 가능한 보조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다 대기 신청자도 많아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보여드렸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전기차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본인 거주지 전용 집밥에 있는 전기차주 오너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내 집밥에 있다면 전기차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업용으로 택시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가 보여드린 수많은 전기차의 단점과 기회비용을 꼭 따져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원하신다면 이 단점들을 감내하시고 영업용으로 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전에 비교해드린 이 소나타하고 그랜저 영상, 비교 영상 보셨죠? 여기에 생계형 운전자와 여유형 운전자의 비교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생계형인지 여유형인지 여부가 그래서 더 중요해요. 전기차를 수리할 때 겪게 되는 오래 수리 기간, 이 붕 뜬 기간이 생계형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저는 모든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이제 전기차를 뽑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내연기관차로 고고하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영상 좋았나요?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나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제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향후 영상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보시면 제가 쭉 올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상이 좋아요, 이거 다음엔 어떤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라는 내용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멋진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